혹시 1950년대 초 전쟁 직후 서울 거리를 걸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국제 언론이 곧 사라질 나라라고 불렀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오늘은 여러분의 기억과 함께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화면 속 흑백 사진을 떠올려 보세요.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고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판잣집 사이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던 시절.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보셨거나 부모님께 들으셨을 겁니다. 그때 해외 기자들은 한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국제 원조가 끊기면 바로 무너질 나라, 국가라기보다 거대한 난민촌에 가깝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밥 3끼 채우기도 버거운 그야말로 절대적 가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UN, 각국 신문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 땅에서 사람들은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먹을 쌀이 모자라면서도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로 보냈고 헌 교과서를 꿰매가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을 겁니다. 글 한자 모르던 부모가 아이들만큼은 공부시키겠다며 논밭을 팔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한국의 기적은 화려한 경제 지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평범한 가정들의 결심, 나는 못했지만 너만은 꼭 하고 말하던 부모 세대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은 그래서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허름한 교실입니다. 유리창이 깨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나무 책상에 3명씩 붙어 앉아 연필을 꼭 쥐고 있는 아이들. 국제 언론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저 아이들 눈 속에 있던 빛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께 여쭙다 보면 한결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잃을 것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들은 끝이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고달파도 아이가 글을 읽고 셈을 할 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같은 것이었지요. 전쟁이 끝난 1950년대 후반, 정부와 마을 사람들은 기와를 주워 모으고 나무를 잘라 교실을 지었습니다. 책걸상은 부족했고 교복은 사치였지만 종소리만큼은 꼬박 울렸습니다. 교실마다 빼곡히 적힌 근면, 자조, 협동 같은 구호는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그때 아이들에게는 한 줄기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꼭 나아질 것이다라는 집단의 다짐 말입니다. 국제 언론은 이런 장면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훗날 세계은행은 한국을 분석하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천연자원은 없었지만 학교에서 자라는 인적 자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의 출발점에는 바로 이 조용한 혁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9만 6,070년대 온 나라가 한번 해보자에 가까운 마음으로 산업화를 밀어붙이던 시절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는 그 현장에서 땀 흘리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한국이 수출하던 주력 품목을 기억하시나요? 텅스텐, 원석, 생선, 김, 가발. 지금 생각하면 참 초라한 목록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상상하기 힘든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10년 안에 수출 25배. 해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경제를 모른다, 꿈속 이야기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실제로 세워졌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공업단지, 포항의 제철소,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 당시 사진을 보면 안전모 하나에 슬리퍼 차림으로 눈만 빼고 온몸을 먼지에 묻힌 채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 6일 아니 7일을 일해도 야근 수당이란 개념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때를 단순히 착취의 시대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도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회고가 빠지지 않습니다. 시멘트가 굳어갈수록 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트럭이 다니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야간조가 출근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먹고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싹 텄던 것이지요. 국제 언론도 결국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목표라던 수출 계획이 기한보다 먼저 달성되었고 차도 거의 없는 나라가 왜 고속도로를 짓느냐던 비아냥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공업국이라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풍경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비포장이었던 공장 앞도로, 겨울이면 귀가 얼어붙을 것 같던 새벽 출근길, 한 손에는 도시락 보자기, 다른 한 손에는 꿈을 꼭 쥐고 걷던 자기 자신 말입니다. 내가 벌어 우리 동생 학교 보내야지,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하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뜨거웠던 날들 말이지요. 해외에서는 그때 한국 사람들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나라,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 한국 내부에서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버틴 것뿐이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집중력과 속도로 보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 상당수는 바로 그 역동적이라는 말 속에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으셨을 겁니다. 공장 사이렌 소리에 맞춰 뛰어나가고 도시락 보온병에 밥을 싸들고 다니고 야간 근무 후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던 발걸음. 한국 경제 성장의 그래프 뒤에는 언제나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주인공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만큼은 조용히 불러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그냥 빨리 만드는 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를 노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19만 7,080년대 한국이 속도에 더해 완성도와 기술이라는 무기를 장착해 가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기억나시지요? 집집마다 처음으로 컬러 TV가 들어오고 국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싸구려의 대명사가 아니게 되던 때입니다. 처음 해외로 수출되던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솔직히 평가가 박했습니다. 값은 싸지만 고장도 잘 나는 제품. 그러나 한국 공장 현장에는 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량품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대신 라인 전체를 세워버리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관리자 눈치 보면서도 이대로 내보내면 우리 이름에 먹칠이다라고 말하던 현장 기사들의 고집 말입니다. 당시 해외 기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고 스스로 공정을 바꾸고 있다. 1950년대 허름한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2030년 뒤 고도의 기술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로 서 있었던 것이지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같은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건설사들이 도시를 세우던 모습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모래바람 속에서 까만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 수건을 동여맨 채 일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약속한 기한보다 먼저 공사를 끝내자 발주처들은 한국 회사는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뢰가 모여 큰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고 조선소도 제대로 지어본 적 없던 회사가 초대형 선박 건조에 도전한 것 말입니다. 외국 언론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밤을 새워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실패한 부품을 다시 깎고 새로운 공정을 현장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TV를 통해 전 세계가 서울의 지하철, 경기장, 깔끔한 거리와 질서정연한 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맞느냐는 감탄이 이어졌지요.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이제 한국은 세계와 같은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혹시 올림픽 개막식 TV 중계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던 순간 기억나시나요?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태극기가 입장할 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 서 계셨던 분들. 아, 우리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던 그 반말입니다. 해외 언론은 서울 올림픽을 두고 가장 조직적으로 운영된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의미일 겁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라로 불리던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메달이나 수출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서 밤새워 품질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 올린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 바로 여러분 세대의 손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아직도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는 IMF. 외환 위기와 그 이후의 변화를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때 회사 그만뒀지 사업 접었지 하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자신감을 가득 안고 세계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했고 도심에는 고층 빌딩과 금융 회사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했던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채가 쌓이고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빌려 성장한 경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997년 겨울 결국 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평생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국가 부도라는 말이 연일 흘러나왔고 저녁 식탁 대화의 첫 마디는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였지요. 많은 해외 언론은 이제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단정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회복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사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줄을 서서 금반지를 내놓으셨나요? 집에 있던 폐물, 아이 돌잔치 때 받았던 금목걸이, 결혼반지까지 다시 꺼내어 은행 창구에 내놓던 그날들 말입니다. 나라가 어렵다는데 나라도 뭐라도 해야지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갑을 열었던 모습은 외신 기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빚을 갚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두고 불사조처럼 일어난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도 가족 앞에서 웃으려 애쓰던 가장, 다시 시작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어른들, 서로의 도시락을 나누며 버텼던 회사 동료들 말입니다. 혹시 그 시절을 떠올리면 숫자보다 먼저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회사 동료, 거래처 사장님, 동네 자영업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옆에서 조용히 살림을 줄이며 함께 버텨준 가족들 말입니다. 외국 신문은 이를 집단적 연대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는 분명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허울뿐인 외형 대신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한 번뿐인 직장이 아니라 평생 배워가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분명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함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여러분이라면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 이겨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작은 위로입니다. 공장과 조선소 고속도로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 어떻게 드라마와 노래, 영화로 세계를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도 익숙한 이름들 겨울연가,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같은 이야기 뒤에 숨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시니어 세대 여러분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일본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해외 언론은 일시적인 유행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보였습니다. 한두 작품이 아니라 여러 드라마와 가수, 영화, 예능 프로그램이 연달아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배경에는 문화도 산업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습생들은 몇 년 동안 노래와 춤, 외국어와 연기를 동시에 배웠고 드라마 제작진은 촬영부터 편집, 해외 판권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뜻 보면 화려한 무대와 OST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공장 라인 못지않게 체계적인 시스템과 수천 번의 연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중년 여성들이 단체 관광을 오던 장면을 한류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하던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던 드라마를, 우리가 듣던 노래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고? 이 흐름은 유튜브와 스마트폰 시대를 만나 더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TV 방송 시간을 맞춰 앉을 필요도 없고 국경도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에서 한국의 노래와 춤, 영화와 예능이 전 세계로 동시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지요.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웃게 만들고 방탄소년단이 한국어 가사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 오르는 장면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런 흐름을 새로운 형태의 힘, 소프트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이나 무역으로 나라의 힘을 가늠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의 이야기와 감정, 음악과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가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에 한국이 자리하게 된 것이지요. 혹시 요즘 손주들과 함께 K-팝 무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는 아이돌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어른들은 도대체 언제 저렇게 맞춰 추나 하며 감탄하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익숙한 모습도 숨어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며 몸에 익히는 과정, 팀을 위해 개인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꼼꼼함. 어쩌면 여러분이 젊은 날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가게에서 보여주셨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만들어 놓은 공장, 도로, 통신망 위에서 오늘의 아이돌과 영화, 게임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문화라는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의 이야기는 결코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와 함께 이어지는 긴 이야기의 다음 장면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70년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의 성공 공식, 그리고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오랫동안 한국을 두고 기적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먹을 것이 없어도 교육부터 붙잡았던 나라. 글자를 알고 셈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공장을 돌리고 회사를 세우고 세계 시장을 연구했습니다. 둘째, 느긋하게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끝을 보려 했던 속도. 셋째, 대충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작은 부품 하나, 노래 한 소절까지 다시 다듬던 완성도입니다. 넷째, 위기를 두려워하면서도 피하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전쟁, 오일 쇼크, IMF, 코로나까지 위기는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도약할 계단으로 삼았습니다.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선택한 국민적 연대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 거리 응원, 자발적인 방역 참여처럼 필요할 때는 서로를 믿고 발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여기면 됐다는 말을 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반도체 1위를 해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한류가 세계를 뒤흔들어도 다음 이야기를 쓰기 위해 연습실 불을 다시 켜는 태도 말입니다. 해외 언론이 보기에 이것은 이상할 정도로 멈추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그래왔던 일상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보며 여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화려한 정책이나 유명 인물의 연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공장을 돌리고 위기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서로를 응원해 온 평범한 삶들 말입니다. 이제 현재의 한국을 돌아봅니다. 고층 빌딩 사이를 달리는 버스,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청년들, 손주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시니어들, 그리고 여전히 공장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이름 없는 얼굴들. 과거의 주인공과 오늘의 주인공이 한 화면 안에 겹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긴 여정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수많은 발걸음이 어느 날 한꺼번에 빛을 발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버티고 배우고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면 여러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긴 이야기의 소중한 한 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